여기 지도안을 보시면은 사동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동도 아셔야 돼요. 재명이가 종이를 찢었어요. 어우, 종이가 찢겼어요. 지금 예문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민수가 찢었어요 이러죠. 여기는 종이가 찢겼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곧 있으면 대선이네요. 아, 투표 재밌겠다. 여러분들 투표하는 날에 학교 안 가죠? 네. 마음속으로 투표할 사람 생각해놨어? 투표권은 없지만? 생각해놨어? 응. 누구 뽑을 거야? 이재명. 너 찢어져. 장난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투표권이 20살 때 생일 지나고부터 생기시나요? 투표권이? 19살 생일 지나고는 안 생기겠지? 그치? 20살이 돼야겠지? 그치? 19살 생일 지나고, 아, 그래? 만 18세야? 그렇구나. 나 진짜 고백할 거 있는데, 그 선생님은 되게 투표를 늦게 시작했거든? 내가 생일이 진짜 느려. 내 생일이 11월이야. 11월 16일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이제 한참 이제 재명의 아저씨랑 붙을 때 그때 투표권이 있어서 투표했고 그 전에 누구 나왔어? 문재인이랑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투표 한 번 했고 또 그 전에 문재인이랑 박근혜가 나왔는데 문재인이랑 박근혜 나왔던 그 시절에 난 투표권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2번밖에 안 뽑아왔어. 내일 모레 30살이거든? 근데 2명밖에 안 뽑아왔어. 심지어 그때 나 대학생이었는데 투표권이 없었어. 생일이 늦어가지고. 진짜 억울하더라. 근데 너네들부터는 조금 빨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투표를 하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이재명이 웃기니까 이재명을 뽑으면 좋겠다. 이준석? 나이가 어리네? 오빠네? 오빠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전 과거 직업은 이런 거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재명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뭐 하던 사람이야?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이 없나요? 국회의원? 이재명은 옛날에 성남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경기도지사를 했던 아저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기를 쳤었는지, 범죄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또 문수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준석이는 뭐지? 나이가 어린데? 이제 나이가 넘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예상을 해보건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기호 1번이랑 2번에 이제 각각 보수, 진보 이렇게 딱 나오잖아.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보, 보수가 나왔잖아.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수의 표가 좀 찢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에 1번이 딱 몰려서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 되고 누가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행보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보고 이제 나중에 또 다음 대선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쵸?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야. 투표권이 없는.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여러분도 진짜 참정의 그 일부를 하는 거니까 잘 관심을 갖고 보세요. 이 종이를 찢었어요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요. 아무튼 간에 민수가 종이를 찢었어요. 이거는 민수가 한 거죠. 그러니까 능동이에요. 근데 얘는 종이가 찢김 당한 거죠. 그러니까 피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운 대로 또 쓰게 되면은 민수가 종이를 그리고 뭐 종이가 민수에 의해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가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기가 들어갔죠? 기. 그래서 우리가 능동, 피동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에 사실은 높임 표현 나올 때도 계속 방식이 똑같아요. 행위의 주체를 찾는 게 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체를 찾으라 그러죠. 민수가 뭘 한 거다. 종이가 어떻게 된 거다. 이걸 찾는 게 먼저예요. 아무튼 간에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어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걸 능동이라 한다.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당하는 거를 피동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파생적 피동이랑 통사적 피동이 나오는데 파생 어쩌고 하면 무조건 접사가 붙은 형태다. 그래서 이힐이기 돼. 이게 다 접사예요. 통사적 피동은 뭐예요? 어간에다가 이제 어미를 붙여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피동문으로 이제 능동문을 주면은 피동문으로 바꾸는 그 활동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너무 지겨우니까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어로 빠지는 거, 이렇게 부사어로 빠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학습 활동. 자, 여기서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를 배워요. 안 배운 걸 배워요. 여기서부터는. 자, 다음 대화 상황이랑 뉴스를 보고서 피동의 표현 효과를 한번 탐구해보자. 피동의 표현 효과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능동문이랑 피동문이랑 바꾼 거잖아, 그치? 근데 능동이랑 피동이랑 뜻이 같은 건 알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랑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는 똑같은 문장이잖아.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인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걸까? 인간은 있잖아, 어떤 문장을 주든지 간에 주어랑 서술어만 봐요. 항상 우리는 주어랑 서술어에 시선이 몰려요. 제가 먼저 다른 문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한다고? 주어랑 서술어에 집중을 한다. 주어랑 서술어에 집중을 한다. 첫 번째 문장이 능동문이고 두 번째 문장이 피동문이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능동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고양이가 잡은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뭐가 됐든 고양이가 뭔가를 했구나. 우리 관심이 고양이한테 쏠리는 거야.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쥐가 고양이한테 잡힌 거지. 그럼 우린 뭐에 집중하는 거야? 쥐가 잡힌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식탁이 덜 닦였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한다. 식탁이 덜 닦이다. 이 문장이지. 이거 능동문으로 한번 고쳐볼게. 능동문으로 고치게 되면은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목적어로 돌아가야 되지. 식탁을 그럼 어떻게? 덜 닦다가 될 거야. 누가? 네가 식탁을 덜 닦았다. 근데 이걸 피동으로 바꾸면 식탁이 너에 의해 덜 닦이다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느껴져요? 첫 번째는 네가 덜 닦은 게 강조돼.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식탁이 덜 닦인 게 강조돼.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요. 식탁이 덜 닦였나 봐요는 닦는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식탁이라는 대상과 행위의 결과에 초점이 놓이게 돼. 그래서 무슨 효과를 주는 거야? 이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야. 문장에 있잖아. 주어가 빠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문장 만들 때 가끔 목적어나 뭐 조사 정도는 빼먹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주어가 빠지는 경우는 좀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는 꼭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문장에서 요게 들어가게 돼, 어떻게든. 근데 두 번째 피동을 쓰게 되면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슬쩍 우리가 감출 수가 있잖아.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면 식탁이 너에 의해 덜 닦였어 지만은 우리가 슬쩍 감출 수 있잖아. 저 너가 바로 행위의 주체잖아. 그치? 그래서 일부러
너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식탁의 이제 결과를 언급을 해가지고 그냥 이 덜 닦인 식탁에만 집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문장이 5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좋은 책은 언제나 읽힌다, 날씨가 풀렸다, 아이가 자동차에 치였다,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올해 말 최악의 실업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가지의 피동이 나와 있는데, 자, 기역, 니은은 행동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거래. 한번 볼까? 좋은 책은 언제나 읽힌다. 이걸 바꾸게 되면은 누가 좋은 책을 언제나 읽는다가 되지. 근데 좋은 책이 언제나 읽힌다는 말에 행위의 주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뭐 좋은 책은 사람들이 좋은 책을 언제나 읽는다 해도 되지만 사실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뭔가 누가 딱 읽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니은도 볼게. 날씨가 풀렸다. 날씨가 풀렸다 능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행위의 주체가 탁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애초에 중요한 게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피동을 써버려요. 이렇게 2개. 자, 그 다음에 디귿처럼 능동주어보다 피동주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강조하고 싶을 때 디귿 보시면은 아이가 자동차에 치였다예요.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로 바꿔야 되니까 뭐 스포티지 차주가 아이를 자동차로 쳤다? 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냈다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동문으로 고쳐서 그 강조하고 싶은 애를 주어로 빼야지. 우리는 자꾸 주어랑 서술어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장이 디귿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은요,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표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래요. 선생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었다. 리가 쓰였거든요. 요거를 또 다시 능동으로 바꾸게 되면은 누군가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가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죄송해요, 잘 안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잘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다른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동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인데요. 미음 다시 보시면은 뉴스, 신문, 여기서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이 주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써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대요.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올해 말 최악의 실업난을 겪을 것이다. 여기서 주어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뒤집어 능동으로 바꾸면은 우리나라를 실업난을 겪게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좀 이상하게 될 텐데 사실 어때요? 좀 이상하죠? 이게 뭐 누가 실업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불황이 우리나라에게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그쵸? 뭔가 이상해요. 보통 뉴스랑 신문에서 피동 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학습활동에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거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요. 뉴스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일기예보거든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발효되다, 접사되다를 써서 파생적 피동을 만들었는데 이걸 능동으로 바꾸게 되면은 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이에 따라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동이 쓰였네요. 자외선이 매우 강하다.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33, 대전 32, 울산, 부산 28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예상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는 폭염과 소나기가 기승을 부리겠고 주말부터는 다시금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얘는 확실히 능동으로 바꾸기가 좀 어렵다, 그치? 장맛비를 누가 어떻게 일으킬 수 없잖아. 장맛비를 일으키기 어렵잖아.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동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된대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마지막은 능동문은 없어요. 여기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서술된 내용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주어가 아니라 그 서술된 결과, 당한 결과, 맞닥뜨린 그 현상의 결과를 강조하게 되고요. 단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거야. 오히려 얘를 능동으로 바꿨을 때 주관적으로 전달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 일기예보,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은 피동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 아까 가나다라 마로 봤던 거가 보라색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공부하실 때 요거 보시면 돼요. 예문이랑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문장은 대응되는 능동이 없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 인용 표현 갈게요. 인용은 얘들아 내용이 별로 없는데 헷갈려. 내용이 별로 없는데 헷갈려. 일단 쉬운 거부터 보자. 자, 민수가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미나가 미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민수가 옆반 미나에게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했대. 간접인용. 민수가 옆반 미나에게 자기와 함께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했대. 이래. 달라진 부분. 직접 인용에서는 큰 따옴표 라고가 쓰여. 근데 간접 인용에서는 어때? 부호가 삭제돼. 대신에 고가 쓰여. 그리고 종결어미도 바뀌어. 그리고 또 뭐도 바뀌어? 인칭대명사도 바뀌어. 보면은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얘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와.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 근데 여기선 어때? 자기랑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했대. 그리고 가지 않을래를 그대로 갖고 왔던 직접 인용과 다르게 간접 인용에서는 않겠냐고 했대. 끝에 종결어미가 바뀌죠. 여기 보라 색깔 보시면은 다고, 냐고, 자고, 라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간접 인용에 붙는 것들이거든요. 이 라고는 인용격 조사가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인용격 조사가 아닙니다. 인용 표현은요, 낱말이나 글을 직접, 간접, 끌어다 쓰는 거를 말하는데 인용 표현에는 그대로 옮기는 직접이랑 자신의 관점에 따라 바꿔서 옮기는 간접 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접 인용을 보시면은요, 인용하려는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나의 언어로 바꾸고 부호 없이 조사고를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위에서 보시면은 일단 인칭대명사 바뀌어야 돼요. 인칭대명사, 지칭하는 말, 그리고 따옴표 떼야 돼요. 종결어미가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요, 시간 표현이 바뀌기도 해요. 일단 쉬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우는 나에게 영희가 나보다 키가 커 라고 말했다 이래요. 자, 이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정우는 나에게 영희가 자기보다 크다고 말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인칭대명사 바꿨죠. 그리고 키가 커, 여기는 어예요. 그쵸? 키가 크어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키가 크다고로 바뀌었죠. 끝에가. 그리고 2번. 어머니께서 나에게 내일 함께 도서관에 가자고 말씀하셨다. 이러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시간 표현이 지금 이거는 시간이 안 지났잖아. 여기서 헷갈리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오늘 간접 인용을 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자, 내가 예문을 하나 줄게.
도연아, 내일 엄마랑 영화 보러 갈래? 도연, 고민 좀요. 다음 날. 도연아, 뭘 고민하니? 도연, 아, 그게 고 하셨어요. 너네 여기 한번 채워볼래? 여기 한번 각자 채워봐. 나도 채워볼게. 요거 잘 쓴 사람 내가 까방권 하나 줄게. 해볼 사람 말해봐. 아, 그게 엄마가 오늘 영화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엄마 가부터 지금 잘못됐어. 너 높임 표현 배웠잖아. 어머니가. 넌 됐어. 전진아. 엄마께서 어제 오늘 영화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아, 아니야, 안 돼. 왜요? 쌤, 얘도 엄마가라고 썼어요. 아. 또 있어? 도전해볼 사람? 해봐. 어제 엄마께서 저에게 오늘 영화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자, 내가 힌트를 좀 줄게. 자, 여기 한번 볼까? 말해봐. 아 그게 어제 엄마께서 오늘 아니 내일 영화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똑같잖아. 아니 내일 응. 어제 엄마께서 오늘 영화 보자고 하셨어요. 모르겠어? 말해봐. 어제 엄마께서 응? 오늘 영화 볼 거냐고 하셨어요. 아, 볼 거냐고? 맞지 않나? 자, 없지.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자, 봐봐. 이걸 다 따져야 돼. 다음 날이 지났어. 자, 아, 그게 일단 어제 일이야. 이 말을 한 게.
그럼 어제 엄마께서 내일 영화 보러 가자 그랬는데 하루가 지났으니까 오늘이야. 오늘. 근데 엄마랑 뭐 엄마가 얘기할 때는 이제 자기 위주로 이제 엄마랑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자기가 자기를 지칭한 거지. 그러면 이제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오늘 당신과 함께 뭐야 한국말이야? 당신과 함께 영화 보러. 그러고 나서 지금 의문문이다. 그럼 야구를 붙여야겠지? 영화 보러 가겠냐고 하셨어요. 이렇게 돼야겠지. 근데 종결함이 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뜻으로 치면은 영화 보러 가자고 한 게 맞죠? 뜻으로만 치면. 근데 이거를 진짜 이제 국어 시간에 간접 인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 어미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표현 바꿔주는 거, 인칭 바꿔주는 거, 어미 신경 쓰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따져서 간접 인용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직접 인용으로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아, 그게 어제 엄마께서 도연아 내일 엄마랑 영화 보러 갈래? 라고 하셨어요. 하면 돼. 직접 인용은 생각할 게 없어.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라고 붙이면 돼. 그래서 간접 인용이 은근 귀찮아요. 까방권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진아 까방권 쓸 거예요? 오늘 숙제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테스트에만. 그때는 숙제가 문학 문법이어서 쓰게 해줬는데 이제는 숙제가 하나라서. 저 쓸래요. 아, 오늘 테스트로요? 네, 그럼 제 시험 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진아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한다. 자, 넘어가 볼까? 자, 여기 한번 보자. 이번에는 표현 효과를 한번 볼 거야. 이 땡땡 교수는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윤리 중심에서 법제 중심으로 발전하는 단계 라면서도 성급하게 규제하면 원천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꼬집었다 신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따옴표가 있네요. 따옴표가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야. 근데 간접 인용이기도 해. 실제로 교수가 한 말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윤리 중심에서 법제 중심으로 발전하는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원천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실제로는. 근데 지금 간접 인용이랑 직접 인용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여기 다 나와 있어. 직접 인용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가 한 말을 현장감 있고 정확하게 떼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 이게 장점이지? 그리고 간접 인용을 사용하게 되면은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문은 그 정해진 자리 안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딱 담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제한된 종이 안에 내용을 담을 때 간접 인용이랑 직접 인용의 장점을 다 섞어가지고 딱 중요한 요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접 인용의 특징이 뭐다? 정확 현장감. 간접 인용의 특징이 뭐다? 간결하게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말을 자기 본의대로 한번 고치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장점이 뭐야?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쉽죠. 아무래도. 자, 끝났어. 자, 이제 어휘 선택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말에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전문어, 사고, 도구어. 요런 개념이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 고유어는 순우리말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순우리말 아는 거 얘기해봐 이러면은 막 아 시나브로요 막 이러고 막 미르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책 하늘 바다 해 그냥 이런 게 다 순우리말이에요. 별거 없죠.
그런 것들이 고유어예요. 그리고 한자어는 뭐예요? 네, 한자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죠. 책상, 칠판 뭐 이런 것들. 외래어는 뭐예요? 외래어는 우리나라에는 그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현상이나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 그대로 그 말을 쓰는 게 이제 외래어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런 거.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고유어는요. 하나의 단어가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의어가 좀 많다고 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치다. 요거 순우리말이에요. 이거 고유어예요. 고치다. 근데 이 고치다라는 단어에는요. 내가 글씨를 썼다가 다시 바르게 쓰는 거. 수정하다라고 하죠. 이것도 고쳐 쓴다 그래요. 바르게 고쳐 쓴다 그래요. 그리고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 그것도 병을 고친다 그래요. 그리고 망가졌어요. 키보드가 망가졌어요.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고치는 거라 그래요. 키보드를 고쳤다 그러죠. 수리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막 있어요. 고유어에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한자어의 특징은 뭘까요? 단어가 굉장히 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글씨를 바꾸는 거는 수정하는 거고 병을 고치는 거는 치료하는 거고 물건을 고치는 거는 수리하는 거죠. 굉장히 뜻이 분화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이 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래어는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외국어와의 차이를 좀 조심하셔야겠죠. 외국어와의 차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어는 우리말로 왜 누가 방귀 끼나요 자꾸? 냄새 나거든요. 조심해주세요. 그 외국어는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이미. 뭐 헬로 이런 거는 이제 안녕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외래어는요 바꿀 게 없어요. 컴퓨터, 키보드, 냉장고 삽니다. 막 그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같은 거는 우리말로 바꿀 게 없잖아요. 바보상자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래어는 우리 말처럼 끌어다가 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 이 한자어랑 외래어의 순기능은 뭘까? 우리말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뭐예요? 너무 많이 쓰면 단점은 뭐예요? 우리말을 잃어버리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전문어랑 사고 도구어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어는 뭔지 그냥 느낌이 오시죠? 전문적으로 쓰이는 말. 사고 도구어가 뭔지 모르시겠죠? 사고 도구어는요, 우리가 뭔가의 어떤 설명을 듣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것의 개념은, 이것의 정의는, 이것들의 하위 분류는, 이것들의 상위로는, 이것을 야기하는 요소들로는, 지금 제가 써드린 이 노란 단어들 있죠? 그냥 이런 걸 사고 도구어라고 해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게끔 만들어주는 단어들이죠. 전문어는요, 문자 그대로 전문어거든요. 업무하실 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업무가 있는데 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전문어예요. 의학 전문 용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국문과 교수님들끼리 이제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게 전문어예요. 뭔가 콕 집어서 예시를 들기에는 제가 너무 멍청해요. 그래서 교과서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약간 뚱뚱한 친구가 이 웹툰의 주인공은 생각이 너무 유치해. 그래? 내가 보기에 이 웹툰의 주인공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갑자기 꼽주죠. 자, 두 사람이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어휘를 선택해 말한 이유를 아래에 제시된 사전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보세요. 유치하다는요,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 순수하다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이 사사롭다라는 거는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이런 뜻이에요. 유치하다라는 어휘를 선택한 사람은요, 웹툰의 주인공의 수준이 낮거나 미숙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나의 판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대요. 이와 달리 제 인스타 아이디네요. 순수하다라는 어휘를 선택한 사람은 웹툰의 주인공이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기 위해 해당 어휘를 선택했을 거래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제가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말하기, 이제 적재적소에 맞는 문법 요소와 어휘를 선택해서 화자랑 청자가 좋은 대화를 주고받는 그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온 거예요. 마저 읽어볼게요. 어휘라는 거는요, 언어 사용자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는 자원이래요. 자, 언어 자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원이 뭐예요?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쓰는 원천을 자원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단어는 뭘까요? 우리의 인식이나 태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언어라는 자원을 끌어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휘가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언어 사용자는요, 단어의 개념이랑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요. 글이나 담화, 대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요. 나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대요.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화 원리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거는 뭐예요? 조금 더 크게 본 거예요. 뭐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아니면은 뭐 체면 유지의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큰 범위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를 배운 거야. 여기서는 이 말을 할 때 요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를 배우는 거야. 여기서는 좀 이해가 가시죠? 조금 더 작은 걸 배우는 거야. 지난번보다. 어종에 따른 어휘의 특성. 진짜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치? 자, 여기 보시면은요, 파라타, 세파라타, 풀스레마다, 풀스레하다, 파르스레하다, 시퍼렇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요것들 다 뭐예요? 고유어죠, 고유어. 근데 이 고유어들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은 좀 한정적이에요. 뭐 청, 진청, 연청 이거 말고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연청이라는 말로 푸르스름하다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진청, 이 진청에 해당하는 단어가 지금 뭐 시퍼렇다? 그럼 푸르스레하다, 파르스레하다는 한자로 각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어렵죠.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 고유어를 사용하면요, 좀 자세하고 생생해요. 얘는 한자로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이번에는 한자를 드릴 테니까 고유어로 바꿔보래요. 연세. 연세를 고유어로 바꾸면 뭐예요? 너무 쉽죠? 나이. 나이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적절한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이로 바꾸게 되면은 존칭의 의미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쵸? 연세라는 말은 이제 나이라는 의미 플러스 존중인데, 존칭인데 이걸 그냥 고유어로 바꿔버리면은 갑자기 높임 표현이 사라져버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밑에는 외래어가 적혀 있어요. 버스랑 인터넷이에요. 얘를 고유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버스? 뭘로 바꿀까요? 타요? 오케이. 타요 안에서는 바보상제 연결이 되잖아. 좀 이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되죠? 외래어는요, 새롭게 만들어진 현상 개념, 새롭게 유입된 문물을 가리키는데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형성된 개념을 좀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가져오는 편이에요. 코로나19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이 이제 좀 자기네 말로 바꾸는 걸 되게 잘하죠. 그죠? 그 발음과 비슷한 어떤 한자의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그 단어를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죠.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도구어. 그냥 냅다 사고 도구어 얘기 나와버렸어요. 자, 사고 도구어 보여드릴게요.
가에 있는 요것들이 사고 도구어예요. 다수의 기업이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의견이 딱딱딱 정리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뭔가의 시스템이 점점 안정을 찾고 편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면, 이 방법이 이제 딱 시작이 되면 만족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향상이 된다. 이 시스템이 안정되는 그 과정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시죠? 사고 도구어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로 바꾸면요. 다수의 기업이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행하면 사용자 만족을 더 높일 수 있다. 읽었을 때 가보다 나가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쵸? 가보다 나가 쉬운 건 사실인데, 사고 도구어라는 거는 쉽게 만들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들이실 때. 그래서 모았다, 더 좋아졌다, 실제로 행한다, 더 높인다 라는 말보다 수렴한다, 개선한다, 시행한다, 향상된다 이런 말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의미를, 사고도구어를 사용했을 때 의미를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 해당 분야에 대한 사고나 논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고도구어의 특징이에요. 삼 번을 한번 볼 건데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는 어구를 찾아보래요. 태도, 그리고 태도가 어떤지 말해보래요. 자, 화원고등학교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점수 비율도 4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문법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 가장 난도가 높았습니다. 시험 범위 또한 학생들에게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넓었습니다. 중심화자인 화원고 중간고사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낸 어구로는 가장 난도가 높았습니다.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를 들 수가 있대요. 이를 고려할 때 글쓴이는 화원고 중간고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가장 난도가 높았다 라는 거, 이게 뭐예요? 지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것도 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딱 느껴지시죠? 이해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어휘가 태도를 드러내는 언어 자원이다를 가르치기 위한 활동이었어요. 이게 언어 자원이 뭐라고요? 태도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을 전달할 때 끌어다 쓰는 언어 자원인 어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자원으로서 어휘가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주는 학습 활동이었던 거야.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쉬운 걸 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4번 한번 볼게. 여기서는 우리 어휘 선택이랑 전문어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자, 환자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그러니까 의사 2가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 서브듀랄 헤라클레스 ADHD가 있고요. 출혈량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skull 발견되고 있으나 피가 burn 두께 정도로 얇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IU에서 상태를 지켜보려 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뭔가 어려운 말을 막 해요.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전문어예요. 의사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어예요. 근데 보호자가 물어봐. 우리 딸에 대해 보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환자는 머리뼈에 살짝 금이가 있는데요. 속에서 피가 약간만 나는 정도라서 수술은 진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며칠간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안하죠, 갑자기.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게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상황에 맞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나랑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 상황, 우리의 대화 목적에 따라서 다른 어휘를 선택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환자에 대해 보고하라는 거는 업무예요. 그죠? 업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어에는요, 뭐 두루뭉술한 그런 단어보다는요, 뭔가 특정 현상이나 특정 물건을 딱 지시하는 지시어의 종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딱 그것만을 표현하는 말. 그런 단어들이 좀 많아요. 전문어에서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럼 전문어는 뭔가를 정확하게 딱 지시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확한 단어들이 많다 그랬어. 그러면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에서 이 전문어로 쓰기에 가장 좋은 단어는 뭘까? 진짜 한자어겠지. 그치? 그래서 한자어랑 외래어가 전문어에 많습니다. 왜 그런 거야? 한자어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좋은 거고, 외래어는 그 현상이나 그 치료법이나 그 약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닐 경우에 그냥 아예 외래어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겠지. 아, 외래어? 그치. 외국 그 단어 그대로 자체를 쓰는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과거에는 한자어가 많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외래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이, 이건 뭐야? 이거 들어갈까? 시험 범위에? 이거 안 들어가지 않아? 남북한 이거 들어가냐?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수업 다 했고요. 문제 딱 하나만 풀고 집에 갈 거야. 일단 숙제 알려줄게. 숙제는 일수다 숙제. 요거 풀어오면 되는데, 이거 넘기시다 보면은 그 대화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 공손성의 원리가 껴들어가 있어. 풀지 마. 안 풀어도 돼. 니네 안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우리 까만 책 있지요? 여기 까만 책에서 우리 까만 책 다 풀었는데 안 푼 거 있다, 그지? 그 모의고사 있는 곳. 몇 쪽부터냐면은 16쪽. 16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무슨 학력평가다 뭐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문제들 있지? 이 문제들을 싹 풀어올 거야. 근데 문제가 어렵지만 몇 개 안 되기는 해. 그래서 그냥 찬찬히 공부하면서 푸시면 돼. 찬찬히 공부하면서 푸시면 되고, 이 책에 있는 요거 그냥 선생님이 채점해 줄 테니까 잘 풀어서만 가지고 와. 근데 답만 체크돼 있으면 찢어버린다 진짜. 집에 가기 전에 딱 하나만 풀어줄게. 최대한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봐. 누가 제일 머리가 좋을까? 아, 우리 반에서 좀 머리 좋은 애 있나? 내가 생각해. 나 머리가 좀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이 남매 진짜 어떡하지? 이 남매 빼고, 이 남매 너무 나대 오늘. 근데 좀 나머지 중에서 나 좀 똑똑하다. 도연이가 좀 똑똑하냐? 알았어. 그럼 도연이가 그냥 슥슥 넘기면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하나만 찾아봐. 자, 이제 도연이가 실수로 쉬운 문제 고르면은 우리 모두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살짝 첨언하자면은 높임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지 않니? (154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54번은요. 2014학년 6월 모평이라고 하네요. 난도는 중상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풀까요? 동의해요?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높임법은요,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이제 오는구나.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아, 오케이. 자, 기억에 이제 오는구나. 일단 여기서는요,
주체나 객체 높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동생한테 하는 말이죠. 는구나 동그라미. 상대 높임으로 대화 상대, 청자인 동생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는구나 낮춤 체크해 두시고요.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라고 해요. 아버지를 높이려고 하죠. 근데 이 계시다라는 특수어휘의 주체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께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 아버지, 특수어휘 쓰인 겁니다. 자, 디귿 볼게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부사어네요. 께 동그라미, 드리고 동그라미. 그러면은 아버지가 부사어니까 객체 높임인 거예요. 그래서 깨랑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문장이고요. 얼른 나가자. 이거는 동생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죠? 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청유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동생을 낮추는 상대 높임이 또 들어간 거예요. 뭐 해치기는 하거든요. 자, 누나가 또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케이,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깨서랑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오라고 하시었어. 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깨서 높임 선어 말음이 시를 사용해서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 높임 해체로 동생 낮추고 있어요.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 이러는데요. 할머니를 모시는 거죠. 그럼 할머니는 객체잖아요. 객체 높임이 쓰였거든요. 뭘로요? 모시다라는 특수어휘로요.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의 그러시다.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신 게 아니죠.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그럼 미음에 있는 시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겠네요. 자, 그럼 똑똑한 진아야, 정답은 몇 번이지? 5번이요. 그렇죠, 5번이죠. 문제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요. 문제 좀 쉬운데요. 안타깝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끝내드릴게요. 집에 가.